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이제 대선에서 투표를 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지금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을 먼저 신보라 의원과 한번 짚어보고 같이 고민해보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전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뚜렷한 이견을 표출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으로 내걸면서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소득 토지세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세수 전액을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아울러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네. 이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세수액은 약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반면 부동산 관련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윤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일명 그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에 맞춰서 SNS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또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예.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도 공약을 했습니다. 예. 이어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전혀 이제 상반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토지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자, 적절한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주택 또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고 계신데 네. 그 토지와 주택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보유세를 얘기를 네. 하지만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A 평수의 뭐 아파트가 뭐 A 지역에서는 뭐 한 1억 2억일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B 지역에서는 뭐 5억이나 6억 오히려 C 지역에서는 10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한 사실 토지의 비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그 외의 지역은 또 집값이 상대적으로 강남보다는 저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평수의 집을 산다고 해도 예.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그 주택의 가격도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저는 세금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실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유익한 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사실은 거래세를 좀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보유세가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그런 기본 소득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대장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공개발을 또 민간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또 모두가 이제 그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국토보유세는 국토보유세대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주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급이 적다는 거죠. 지금 부족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주택 250만 호를 이제 두 후보 다 약속을 하긴 했는데 예. 이제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고 또 윤 후보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을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을 하는데 특히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한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뭐 주택
뭐 공급 정책도 있지만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준선이 공시 가격에 11억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기도 했는데 예. 여기서 조금 잘못된 그런 지적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다. 그러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그런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가구 1주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한 가정이 한 가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그 개수가 투기의 목적이냐 그 주택으로 인해서 돈을 벌 목적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자는 것이고 네. 거기에 의한 세수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국토보유세 관련해서는 예. 이제 그 발상 자체가 토지는 모두 공공재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보수 정당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과도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예. 개념인 거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토지 모두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 세금을 물리고 그 세금으로 재원을 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네. 개념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구상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이 부동산 폭등의 문제의 원인을 예. 투기로만 본다는 거. 예. 그래서 무조건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네. 과세가 가장 좋은 처방인 것처럼 예. 말하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잘못된 처방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요. 네. 지금 그 1가구 1주택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실제 이 국토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에도 어쨌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 물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율도 높이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세금이 분명 올라간다. 지금보다 세금이 올라가는 증세다 이런 얘기시군요.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뭐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네. 저는 공급 문제라고 봅니다. 공급.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전만으로도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가 연달아서 네. 지어지면서 사실상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미분양 미분양이 사태가 많았죠. 굉장히 속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양가보다도 오히려 낮아져서 더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진짜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장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됐던 거죠. 예. 근데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도시 대책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계속 강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고 새로 이렇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신도시를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도 전혀 되질 않으면서 예.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은 자연스럽게 도미노처럼 올라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도 다 그때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3기 신도시 대책을 발표하게 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공급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고 따라서 그거는 여야 후보를 불문하고 방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예, 네,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중요한 게 공급은 지금부터 늘린다 하더라도 5년 정상화되는 데는 저는 진짜 예. 5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예. 보고 당장 폭등한 부동산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네. 그 새 정부의 공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예. 측면에서 현재 이제 세제 완화 검토랄지 이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도 저는 아쉬운 게 실은 그 지난 4월 재보선 참패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 과세 표준이 9억 원인데 예. 그걸 12억 원으로 올리겠다. 12억 원으로.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반응처럼 아무런 후속 대책을 연결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제 그 다시 그 종합부동산세 예. 이게 이제 부과 시점 22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연말에. 부동산 민심이 네. 흉흉하다 이렇게 느꼈는지 이제서야 이거 다시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어제 그 재정 소위를 열어가지고 예. 이 법안을 논의를 했어요. 이렇게 완화하겠다고 말만 하고 이제 대책은 이제서야 다시 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 예. 윤석열 후보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까지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낮추자는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저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은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팔기를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일시적인 봅니다. 거다.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은혜 의원도 더. 네, 일단 저도 그 의견을 주시죠. 공급 부분에 네. 있어서는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또 전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요. 예.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지금 이렇게 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 살고 싶어 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들을 먼저 저는 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과 또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의 어떤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해서 이게 그렇죠.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뭐 여러 가지가 작용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교육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그런 세수 부분 그리고 또 주택의 공급 부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민을 그렇죠. 해서 만들어야 예. 할 것이고 사실은 이게 지금 여야가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갈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생이고 서민의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여야가 좀 이번 대선은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부동산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합의를 해서 좀 단일화된 그런 정책들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의 그 위기와 그런 위험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방안으로 의견이 나가야 될것 유튜브로도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김진우님께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 좀 합시다 정치인들 이렇게 의견을 네, 주신 맞습니다. 분도 있습니다. 네. 예. 자, 더 의견을 좀 주시죠. 세부적인 저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부동산 관련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예. 갈등이 없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네. 공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해법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결국 가격 안정을 시장이 주도해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냐, 그렇죠. 공공이 주도해서 해결하도록 예. 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완전히 대립각에 서 있는 있어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도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완화하고 그냥 개발과 이런 것들을 민간의 영역에 맡겨서 안정화시킬 거냐, 공공이 주도해서 모든 걸 할 해결하고 그 공공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오히려 높여서 그 재원을 다른 방안으로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느 쪽의 국민의 합의가 더 있을지. 동의가 더 있느냐, 예.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다만 지금 나오는 공약들이 좀 거칠고 설리군 공약이라는 점은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공개되어야 국민들이 그렇죠. 그 수준을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는 듭니다. 말씀이네요. 예, 좀 더 연구와 또 네.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을 조금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죠. 뭐 얼마 전에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무리한 작업에 투입돼서 사망한 고등학생 보도를 저희가 한 번 더 해드렸는데 고 홍정훈 군 관련 소식. 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이 일을 이제 막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대목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 교육청이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관련 벽규에 현장 실습생의 작업 거부권이 포함되도록 그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는 그 법안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약간 좀 확대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 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이것은 현장 실습생은 현장 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네. 그 이번 개정은 앞서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26일부터 또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
특별 점검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입니다. 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70개 또 마이스터고 4개 교를 이제 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의 방문 점검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시정 조치들도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후속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또 했습니다. 또 이번 특별 점검 이후에도 학기 말까지 현장 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그 순회 지도를 하고요. 또 취업지원센터에 그 부당 대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조례 추진 내용을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지만 학교의 의지 또 현장에서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은 또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논의들이 더 필요할지가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떤 다른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할지 조례 추진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신무라 의원께서. 네. 법률이나 뭐 조례로 보장하는 그 권한이 있는 것과 예.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인데요. 어쨌든 이번 조례 조치는 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예. 현장 실습생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이런 안전조치랄지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 이런 조치들을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럴 때 거부권, 작업 네. 중지권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더 확대해서 뭔가 정신적 그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이 작업 거부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에 협약서를 이제 체결을 합니다. 현장 기업과 네. 그 현장 그 협약서의 내용에 실제 이제 현장 실습을 하게 될 경우에 직무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협약서에 없는 내용인데 만약 그 업무를 시켰을 경우 그럴 때 이 작업을 나는 이건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못하겠다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활용이 되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현장 실습에서 이 정확한 그 작업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우선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장 실습의 사고들이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지난번에 여수 그 실습생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잠수 작업이 그 협약서에 없는 내용임에도 네. 이렇게 실습을 시켜서 시켰죠. 그래서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인 만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작업 매뉴얼 뭐 예컨대 2인 1조로 반드시 작업을 수행해야 근데 된다라고 혼자 하는 했다든가. 그런 작업 매뉴얼을 네. 지키지 않아 앞서 발생하는 사고들도 네.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 작성할 때 그 현장 실습생들이 일하게 되는 그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요. 네. 실습으로 수행하게 되는 업무의 종류,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습생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기업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선제적인 조치로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 그냥 그 권한이 있다의 조례 명시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 실제 무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워지는 부분이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도 실은 이제 만약 작업 거부권을 그 현장 행사한다. 시스템에 행사하면 예. 학교로 바로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알렸을 때 그러면 그 학교는 다시 기업한테 그러면 관련한 조치를 그렇죠. 해주세요라고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장이 이 실습생의 그 작업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걸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고 네. 현장 실습생의 입장에서 기업에 요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학교장 담당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협약서의 직무 내용과 작업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고 네. 서로 양쪽 학생과 기업이 모두 인지하도록 해야 네. 된다는 지금 전제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의원께서?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기존에도 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인가.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네. 이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 가서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미리 사전에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 여수의 그 요트 업체에서도 본다면 그 희생당한 그 청년의 경우에는 협약서에 없는 그 수중 작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어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 자리에서 너희가 이걸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이런 규정을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그냥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이게 지금 당장 서울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부분은 저는 전국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움직였어야 됐던 일인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조례로 나간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뭐 발언이라든지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기보다는 바로바로 신속하게 그렇죠. 사실 그 미리 사전에 입법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인재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그랬을 때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런 규정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당하게 실습을 나가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먼저 국회가 나섰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 이것도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 이제 논의가 필요한데 네.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 법률적 모호함 이제 조례 개정은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모호함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예컨대 그 협약서에 그 기재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네. 있도록 하는 뭐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적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